부드러운 거즈가 그곳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최고급 실버타운의 오후 3시 침상 케어 시간이었죠. 하반신 마비 위기라던 44세 재벌가 이다나 최진혁 환자의 숨소리가 거칠게 변하더니 얇은 실크 환자복 아래로 무언가 무섭게 솟아올랐습니다. 두꺼운 이불까지 밀어올리는 그 압도적인 크기와 기세에 12년 차 베테랑 간병인인 저조차 순간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괜찮아요.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애써 담담한 척 말했지만 사별 후 9년 동안 차갑게 식어있던 제 안의 본능이 뜨겁게 깨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해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수치심에 젖어 떨리는 그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제 입에선 저도 모를 파격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깨워드릴까요? 그가 떨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안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을 주겠소. 내 몸을 다시 살려만 준다면. 그날 밤 48세 간병인 윤지수와 44세 재벌가 이다나 최진혁 사이에 모든 도덕적 경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병실 문을 걸어 잠그고 나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뜨거운 비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 이름은 윤지수, 올해 48입니다. 직업은 간병인이에요. 남들은 저를 보고 참 야무지다, 손끝이 맵다 칭찬하지만 사실 제 속은 오래전에 타버린 잿더미와 같습니다. 9년 전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제 인생의 시계는 그대로 멈춰버렸거든요.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대구에서 짐 보따리 하나 싸들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죠. 오직 하나 금쪽 같은 내 딸 대학 공부시키고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땐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식당 설거지부터 편의점 야간 알바, 남의 집 파출부 일까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무릎은 쑤시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죠. 그래서 큰맘 먹고 간병인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벌써 12년째. 이제는 병원 바닥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베테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돈을 벌고 딸아이를 뒷바라지하며 12년을 살다 보니 저라는 여자는 사라진 지 오래더군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그저 고단한 삶을 짊어진 간병인일 뿐이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남자를 의식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누군가를 보고 가슴이 뛴다거나 설레는 감정 자체가 저에게는 사치였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물기 한 점 없이 말라버린 꽃줄기 같았죠.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좀 살아. 언제까지 나만 보고 살 거야? 가끔 딸아이가 속상한 듯 내뱉는 말에도 저는 그저 허허 웃기만 했습니다. 여자로서의 욕망? 그런 건 이미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한 지 오래였으니까요. 그저 오늘 하루 무사히 넘기고 내일 일할 자리 있으면 감사한 게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은 무채색의 풍경처럼 단조롭고 건조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병원 냄새, 똑같은 소독약 냄새 속에서 저는 제 감정이 메말라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죠.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더군요.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했던 제 삶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코디네이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수 씨, 이번에 정말 귀한 자리가 하나 났는데 조건이 파격적이에요. 대신 보안이 철저해야 하고 환자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요.
48, 다시는 꽃이 피지 않을 줄 알았던 제 가슴에 위험하고도 뜨거운 불길이 지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문제의 전화를 받고 제가 어디로 향하게 되었는지, 그곳에서 만난 남자가 누구였는지, 그 파격적인 제안의 시작점인 경기도 외곽의 최고급 실버타운, 그 은밀한 병동으로 가보실까요? 그날은 유난히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쿰쿰한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일반 병동 복도에서 환자의 기저귀를 갈고 막 숨을 돌리던 참이었죠.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던 휴대폰을 확인하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상위 1% 전담 간병 코디네이터 김 실장이었습니다. 지수 씨, 지금 하는 일 언제 끝나? 아주 귀한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이건 지수 씨 아니면 감당 못할 것 같아서. 김 실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은밀했습니다. 조건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이었죠. 월 급여 1,000만 원. 거기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 보너스까지 지급된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12년 베테랑인 저도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액수였어요. 1,000만 원요? 무슨 환자길래 그렇게나 많이 줘요? 혹시 어디 조폭이라도 되는 건 아니죠? 농담 섞인 제 물음에 김 실장은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덧붙였습니다. 조폭보다 더 무서운 재벌가 막내 아들이야.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올지도 모른다는데 성격이 보통이 아니래. 벌써 간병인을 5명이나 갈아치웠어. 지수 씨처럼 담력 있고 손끝 야무진 사람이 가서 딱 3개월만 버텨줘. 그러면 지수 씨 딸 유학 자금 한 번에 해결되잖아. 딸아이의 이름이 나오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대학 졸업반인 딸은 늘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했죠. 하지만 제 형편의 유학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 늘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고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삶은 이미 포기했어도 엄마로서의 책임감은 포기가 안 되더군요. 저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시받은 장소는 서울 중심가도 유명 대학병원도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들어가야 나오는 안개 자욱한 숲속의 최고급 실버타운이었죠. 말이 실버타운이지 입구부터 검은 양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모습이 마치 요새 같았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을 더 들어가니 울창한 숲을 사이에 숨겨진 듯 자리 잡은 전용 병동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병원이라고요? 제 입에서 절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외벽과 통유리로 설계된 건물은 마치 유럽의 어느 휴양지 별장 같았어요. 안내를 받아들어선 내부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깔린 부드러운 카펫, 공항 라운지보다 더 고급스러운 가구들,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아로마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곳은 그 중에서도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독점 병동이었습니다. 거실과 침실, 심지어 간병인이 머물 수 있는 개인 휴게실까지 따로 마련되어 있었죠. 창밖으로는 인공 호수와 잘 가꿔진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반 병실 서너 개를 합쳐놓은 듯한 광활한 공간에 압도당해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돈이 넘쳐나다 못해 썩어가는 곳이라지만 어딘가 모르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이곳에 갇혀 지낼 환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무엇이 그를 이토록 호화로운 감옥에 가둬둔 것일까? 윤지수 씨 되시죠? 환자분은 지금 약 기운에 잠드셨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수행 비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두툼한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비밀 유지 계약서였습니다. 이곳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은 죽을 때까지 발설하지 말 것. 특히 환자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절대 함구할 것. 서명을 하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 달 1,000만 원. 그 달콤한 유혹의 대가가 생각보다 무거울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죠. 저는 준비해온 가방을 내려놓고 간병인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는 무채색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44세, IT 재벌가의 막내 아들이자 하반신 마비 위기에 처한 남자 최진혁. 그가 누워있는 침실 앞까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왠지 모를 서늘한 바람이 제 뒷덜미를 스치는 것 같았어요. 과연 그는 어떤 모습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 12년 간병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첫 만남이 저 무거운 나무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묵직한 오크 문을 밀었습니다. 화려한 거실과는 달리 침실 안은 커튼이 굳게 닫혀 있어 어둑어둑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으며 그 안에는 비싼 향수 냄새와 묘한 약품 냄새, 그리고 왠지 모를 분노의 채취가 뒤섞여 감돌고 있었죠. 침대 머리맡에 놓인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그 방의 주인인 한 남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길게 누워있는 남자는 생각보다 훨씬 젊고 건장해 보였습니다. 바로 IT 대기업 넥스트림의 막내 아들, 44살의 최진혁이었죠. 제가 미리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는 재벌가 자제들 중에서도 유독 튀는 이단아였다고 합니다. 명석한 두뇌로 천재 소리를 들었지만 경영 수업보다는 스피드와 스릴에 미쳐 살았던 남자. 오토바이, 카레이싱, 그리고 승마까지. 거침없이 세상을 질주하던 그가 지금은 저 하얀 시트 아래에서 미동도 없이 누워 있는 겁니다. 누구야? 나가라고 했을 텐데. 잠든 줄 알았던 남자가 눈을 뜨지도 않은 채 낮게 의조렸습니다.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듯 거칠었고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부터 최진영님을 담당하게 된 간병인 윤지수입니다. 몸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혁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스탠드 불빛에 반사된 그의 눈동자는 상처 입은 맹수의 그것처럼 날카롭고 번뜩였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오목조목한 이목구비는 조각처럼 뚜렷했죠. 하지만 그 잘생긴 얼굴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간병인? 김 실장이 이번엔 좀 나이 있는 여자를 보냈군.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되는 날엔 가만 안 둬. 저는 12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입니다. 이런 거부 반응은 예사였죠. 저는 묵묵히 그의 침대 옆에 놓인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사고 경위는 끔찍했습니다. 주말에 즐기던 승마 도중 말이 난폭하게 날뛰었고 낙마하는 과정에서 척추 4번과 5번을 심하게 다쳤다고 하더군요. 현대의학으로도 장담할 수 없는 하반신 마비 위기. 무릎 아래로는 감각이 거의 돌아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세상을 발 아래 두었던 재벌 2세가 한순간에 대소변조차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 그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넓고 탄탄한 어깨와 대조적으로
이불 아래 뻗어 있는 그의 다리는 마치 생명력을 잃어버린 고목나무처럼 처량해 보였습니다. 최진영님, 저는 환자분을 돌보러 온 사람이지 싸우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불편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불편한 게 뭔지 몰라서 물어. 내 다리가 안 움직인다고. 이 쓸모없는 고깃덩어리 때문에 내가 왜 너 같은 여자한테 구걸해야 하느냐 말이야. 그는 갑자기 옆에 있던 물컵을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유리 조각이 흩어졌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란 속에서 그의 숨겨진 고통을 보았습니다. 넥스트림의 후계 구도에서 밀려나 방황하던 막내 아들이 이제는 신체적 자유마저 빼앗겨버린 절망. 가족들조차 이단하라며 외면해버린 이 화려한 감옥에서 그는 누구보다 처절하게 혼자였습니다. 제가 바닥에 유리 조각을 묵묵히 치우자 그는 허탈한 듯 긴 숨을 내뱉으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허무가 서려 있었습니다. 죽여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는 간병인을 붙여서 사람을 조롱해.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에 제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돈 많은 재벌가의 아나무인 망나니인 줄만 알았는데 제 눈앞에 있는 남자는 그저 날개가 꺾여 추락한 가여운 새 한 마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독설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앞으로 제가 감당해야 할 그의 행패와 분노가 얼마나 더 거칠어질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으며 저를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오지 마. 아니, 지금 당장 나가. 차가운 거부의 말이 등 뒤로 날아와 꽂혔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가운 뒷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의 다친 마음을 어떻게든 열어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진혁의 분노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깊고 잔인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될 그의 본격적인 행패와 그 독설 속에 숨겨진 지독한 외로움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혁은 제가 방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가시돋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아침 식사를 챙겨가면 개밥 같은 건 치워버려라며 식판을 엎어버리기 일쑤였고 욕창 방지를 위해 몸을 돌려드리려 하면 더러운 손대지 마 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12년 간병 인생에 별의별 환자를 다 봤지만 진혁처럼 자기 파괴적인 분노를 뿜어내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윤지수 씨라고 했나? 당신 그 돈 몇 푼 때문에 이 짓거리 하는 거잖아. 안 그래? 그는 휠체어에 옮겨 타는 것조차 거부하며 침대에 처박힌 채 저를 모욕했습니다. 제 나이를 들먹이며 집에서 살림이나 할 나이에 남의 밑 닦아주러 오니 신세참 처량한 애라며 비아냥거렸죠.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엎질러진 국을 닦아내고 그가 던진 베개를 주워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제가 아무런 동요를 보이지 않자 그는 더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아, 내 말이 안 들려? 나가라고. 너희 같은 것들은 다 똑같아. 내 돈만 보고 굽신거리다가 뒤돌아서면 욕하겠지. 위선 떨지 말고 당장 꺼져. 물병이 벽에 부딪혀 박살나고 제 팔뚝에 튄 물방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동자 속에서 기이한 떨림을 보았습니다. 그건 사람을 밀어내는 눈빛이 아니라 사실은 아무도 자기 곁에 남지 않을까봐 미리 선수를 치는 겁먹은 어린아이의 눈빛이었어요. 넥스트림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서 그는 늘 사고뭉치, 이단아로 불리며 가족들의 골칫덩이 취급을 받아왔겠죠.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넘도록 그를 찾는 사람은
비서와 변호사뿐이었습니다. 꽃 한 송이, 걱정하는 안부 전화 한 통 없는 이 화려한 병동은 말이 좋아 VIP 시리즈, 사실은 집안 망신을 안 시키게 가두어둔 호화로운 격리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진영님, 화가 나시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저를 괴롭힌다고 해서 진영님의 다리가 당장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그의 발치를 정돈했습니다. 진혁은 숨을 헐떡이며 저를 쏘아보더니 갑자기 허탈하게 웃더군요. 아, 당신 진짜 독하다. 다른 년들은 하루도 못 버티고 울면서 나갔는데 뭐가 그렇게 당당해? 내가 우스워 보여? 내가 병신이라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아니요. 제 눈엔 그저 마음이 많이 아픈 환자로 보일 뿐입니다. 그 말에 진혁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전곡을 찔린 듯한 그 표정.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나지막이 음조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함부로 짓거리지 마. 난 태어날 때부터 혼자였어.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은 넘쳐났겠지만 진심 어린 손길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사람. 그가 부리는 행패는 세상에 보내는 유일한 구조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가 던진 옷가지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하반신이 마비된 게 아니라 마음이 마비된 것이라고. 그렇게 며칠간의 기싸움이 이어졌고 진혁도 제 끈질긴 인내심에 조금씩 지쳐가는 듯 보였습니다. 여전히 말투는 거칠었지만 적어도 제가 건네는 물컵을 바로 집어 던지지는 않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 사이의 이 위태로운 평화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깨어지게 됩니다. 열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던 시간이었죠. 진혁의 욕창 방지를 위해 하반신 소독과 케어를 시작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따뜻한 물수건을 준비해 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진혁은 여전히 고집스럽게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제가 그의 환자복 하의에 손을 대는 순간 그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 남자의 껍데기 아래 숨겨진 거친 생명력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 12년 간병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그 압도적인 광경을 말이죠. 간병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 창밖에 햇살이 나른하게 병실 안을 파고드는 시간이었죠. 진영님은 여전히 창밖만 응시하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소독도구와 따뜻한 물수건을 쟁반에 받쳐들고 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척추 손상 환자에게 위생 케어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일입니다. 특히 감각이 무뎌진 하반신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죠. 진영님, 하반신 소독이랑 침상 케어 해드릴 시간이에요. 잠시만 몸을 바로 해주시겠어요? 제 말에 그는 대답 대신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욕설을 내뱉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지는 않았죠. 그 침묵이 허락이라는 걸 알기에 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실크처럼 부드러운 환자복 아래로 그의 길게 뻗은 다리가 드러났습니다. 승마와 운동으로 다져진 근육들이 아직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주인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다리를 볼 때마다 저는 왠지 모를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환자복 하의 매듭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환자복 바지를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리던 제 손길이 공중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이 펼쳐졌거든요. 얇고 하늘거리는 환자복 옷감 위로 무언가가 아주 선명하고도 묵직하게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생리적인 반응이라고 하기에는 그 기세가 너무도 압도적이었죠.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텐트처럼 이불 안의 공간을 밀어 올리며 그 거대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15년 넘게 간병 일을 하며 수많은 남성 환자를 돌봐왔고 아침마다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들을 숱하게 겪어온 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것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44세, 한창 혈기 왕성한 남자의 생명력이 그 좁은 환자복 아래에 가득 응축되어 폭발하듯 꿈틀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제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9년 전 남편이 떠난 이후 제 안에서 완전히 죽어버렸다고 믿었던 감각들이 예리한 칼날에 베인 듯 따끔거렸습니다. 잊고 살았던 남자의 향취, 그리고 그 뜨거운 맥박이 손끝에 닿지도 않았는데 공기를 타고 전해지는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창밖만 보고 있던 진영님의 고개가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붉게 달아올랐고 짙은 눈썹 아래 눈동자는 당혹감과 수치심 그리고 묘한 열기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보지 마. 당장 고개 돌려. 그의 목소리가 낮고 거칠게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몸의 반응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억지로 이불을 끌어당기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는 하반신 때문에 몸부림은 애처롭기까지 했습니다. 그 절망적인 몸짓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쿵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습니다. 진영님 괜찮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부끄러워하실 거 없어요. 저는 애써 침착한 척 베테랑 간병인답게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이미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수건을 쥔 제 손끝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는 것을 그가 눈치챌까봐 두려웠죠. 저는 서둘러 수건을 접어 그곳을 덮었지만 수건 위로 느껴지는 그 뜨거운 열기와 단단한 형태는 오히려 제 상상력을 더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제 시선은 자꾸만 그 솟구친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니야, 윤지수. 정신 차려. 너는 지금 환자를 돌보는 중이야. 스스로를 다그치고 또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9년 만에 마주한 남자의 날 선 기운은 제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소독을 마치는 내내 병실 안에는 견딜 수 없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직 진영님의 거친 숨소리와 제 심장 박동 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죠. 그가 천장을 향해 눈을 질끈 감았을 때 그의 굵은 목줄기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고통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욕구 때문이었을까요? 간신히 케어를 마치고 돌아섰을 때 제 등은 이미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는 그 압도적인 존재감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박혀버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병동의 커튼을 열러 들어가는 제 발걸음이 평소와는 다르게 무거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두려우면서도 묘한 기대감에 휩싸여 있었죠. 그리고 저는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그가 혼자 견뎌내고 있던 그 거대하고도 쓸쓸한 텐트를 말이죠.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무채색의 간병복을 입은 베테랑 윤지수였지만 제 안의 시계추는 9년 전 남편을 보내던 그날 이전으로 돌아간 듯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병실 문을 열 때마다 제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진영님. 일부러 평소보다 더 씩씩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커튼을 걷습니다. 창틈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잔인하리만큼 투명했죠. 그 빛 아래 누워있는 진영님의 침대 위에는 어김없이 그 압도적인 존재감이 선명한 굴곡을 그리며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얇은 환자복 옷감은 그 거대한 기운을 감추기엔 너무나도 무력해 보였어요.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좁은 울타리 안에서 발버둥 치는 것 같은 그 기세에 저는 매번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저기, 진영님, 시트 좀 갈아드릴게요. 몸을 제 쪽으로 조금만. 그의 몸에 손을 대기 위해 가까이 다가갈 때면 제 코끝을 스치는 묘한 향기가 있었습니다. 비싼 스킨 향도 병원의 독한 소독약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체온이 실린 건강한 남자의 살 냄새였습니다. 10년 가까이 잊고 살았던, 아니 억지로 지우고 살았던 그 원초적인 냄새가 제 폐부 깊숙이 박힐 때마다 제 아랫배 끝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정신 차려, 윤지수. 너 미쳤어? 넌 간병인이야. 환자를 보고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스스로를 다그치고 채찍질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안 된다고 소리쳐도 몸의 반응은 정직했습니다. 시트를 갈기 위해 그의 곁으로 몸을 깊숙이 숙일 때 환자복 사이로 언뜻언뜻 비치는 그의 탄탄한 가슴 근육과 맥박이 뛰는 목덜미를 볼 때마다 제 시선은 자꾸만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진영님도 제 시선을 의식하는지 아침마다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린 채 입술을 짓씹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 뜨거운 반응이 그에게는 굴욕이었겠지만 제게는 9년 만에 마주한 가장 강력한 생의 에너지였습니다. 부끄러워하며 붉어진 그의 귀끝과 거칠어진 숨소리를 들을 때면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밤에 숙소로 돌아와 혼자 누워 있으면 낮에 보았던 그 선명한 텐트 모양이 천장에 잔상처럼 남았습니다. 12년 동안 무거운 환자들을 옮기느라 굳은 살이 박인 제 손바닥이 그날 물수건 너머로 스쳤던 그 단단한 열기를 기억해내고 있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저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제 안의 본능은 죽은 게 아니라 그저 깊은 동면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최진혁이라는 남자가 그 잠든 짐승의 꼬리를 건드린 겁니다. 지수 씨, 그만 보지. 어느 날 아침 멍하니 그의 하반신 쪽을 바라보던 제게 진영님이 낮게 내뱉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처럼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열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제 얼굴은 홍당무처럼 달아오른 뒤였죠. 간병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와 경계선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숨소리만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것 같은 기이한 유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오후 재활 세척 시간은 저희 두 사람에게 가장 위험하고도 아슬아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도 평소와 다름없는 세척 시간이었습니다. 습기로 가득 찬 병실 안에서 저는 그의 상체를 닦아주기 위해 단추를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진영님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동자가 제 얼굴을 넘어 숙인 제 가슴께로 끈적하게 머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제 간병복 단추 사이로 비치는 제 살결을 그는 짐승 같은 눈빛으로 훑고 있었습니다. 그 아찔한 시선을 느낀 순간 제 손길이 멈췄고 우리 사이엔 폭발할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오후는 평소보다 더 습하고 더웠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마치 물을 가득 머금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오후 재활 세척 시간, 저는 진영님의 상체를 닦아드리기 위해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왔습니다. 수건을 적셔 꼭 짠 뒤 그의 환자복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진영님, 조금 차가울 수도 있어요. 최대한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하며 그의 넓은 가슴팍을 닦아 내려갔습니다. 하반신은 마비되었을지언정 상체만큼은 여전히 조각처럼 단단했습니다. 제 손끝에 닿는 그의 뜨거운 살결이 마치 제 심장까지 열기를 전달하는 것 같아 저는 자꾸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날따라 유난히 그가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독서를 내뱉거나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을 텐데 그는 마치 저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듯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문제는 제가 그의 몸을 닦기 위해 침대 쪽으로 깊숙이 몸을 숙였을 때 일어났습니다. 집중하느라 몰랐는데 제가 입고 있던 간병복의 윗단추 하나가 풀어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몸을 굽힐 때마다 헐렁한 옷매무새 사이로 제 깊은 쇄골과 오랜 세월 간병일로 다져진 의외로 풍만한 제 가슴선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순간 진영님의 숨소리가 뚝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차 싶어 황급히 옷깃을 여미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더군요. 진영님의 눈빛은 제가 알던 그 차가운 맹수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포식자가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처럼 끈적하고도 날카로운 욕망이 그 눈동자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얼굴에 머무는 듯 하다가 다시 제 가슴께와 목덜미로 끈질기게 내려앉았습니다. 44년 평생 수많은 미인과 모델들을 거느렸을 재벌가 남자였겠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건 화려한 치장을 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생기를 잃어버린 자신의 몸을 닦아주는 성숙하고도 건강한 육체를 가진 중년의 여자 윤지수였죠. 지수 씨,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간병인도 아줌마도 아닌 제 이름을요. 그 목소리가 너무 낮고 은밀해서 제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진영님.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그냥 계속해. 그는 억지로 고개를 천장으로 돌렸지만 그의 거칠어진 호흡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얇은 이불 아래로 아침마다 보았던 그 묵직한 존재감이 다시금 꿈틀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제 눈앞에 드러난 제 살결이 그의 잠자던 남성성을 완전히 일깨워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병실 안의 기류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진영님은 더 이상 저를 단순한 직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서면 그의 눈은 제 일거수일투족을 쫓았습니다. 제가 시트를 갈 때, 물컵을 건넬 때, 혹은 그의 마비된 다리를 주무를 때마다 그의 시선은 제 몸의 곡선을 따라 집요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무력하게 침대에 갇힌 남자가 유일하게 자신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여자를 정복하고 싶어 하는 아주 원초적이고 파괴적인 갈망이었습니다. 윤지수 씨, 가까이 와서 여기 좀 닦아줘. 그는 일부러 저를 더 가까이 불러 세웠습니다. 제 살 냄새를 맡으려는 듯 코를 제 목덜미 근처에 가져다 대기도 하고 제가 팔을 뻗을 때마다 은근슬쩍 제 손목이나 허벅지 결을 스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몸은 전기라도 통한 듯 파르르 떨렸고 그런 제 반응을 확인한 진영님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 또한 그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48 간병인과 44살 재벌 환자. 이 기묘한 관계 속에서 그는
이제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한 긴장감 속에서도 그의 주변을 둘러싼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비정했습니다. 그의 뜨거운 갈망이 저를 향해 쏟아지는 동안 병동 밖에서는 그의 추락을 반기는 이들의 발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롭고도 아찔한 침묵을 깨고 나타난 불청객들, 그의 형제들과 친지들이 이 호화로운 병실을 찾았을 때 진영님이 보여준 무너질 듯한 절망은 저를 다시 한번 흔들어 놓게 됩니다.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던 병동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진 건 평일 오후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사내들이 복도를 점령하더니 곧이어 번듯한 차림의 남녀들이 진영님의 병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진영님의 형들과 누나 그리고 재산 관리를 맡고 있다는 친척들이었죠. 진여가 몸은 좀 어떠니? 의사 말로는 예후가 별로라던데. 진영님의 큰형이라는 남자가 침대 곁으로 다가오며 내뱉은 첫마디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동생의 마비된 다리를 훑으며 마치 쓸모없어진 기계를 보듯 차가웠죠. 그 옆에 선 누나는 손등으로 코를 가리며 병실 특유의 냄새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예, 아버지가 이번 일로 실망이 크셔. 넥스트림 지분 문제는 변호사랑 얘기 끝냈으니까 넌 재활이나 신경 써. 어차피 이 몸으로 회사 경영은 무리잖니? 위로랍시고 내뱉는 말들은 하나같이 칼날이 되어 진영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들은 진영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보다 그가 가진 지분과 재산이 어떻게 분할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죽은 사람의 유품을 정리하러 온 조문객들 같았죠. 저는 병실 한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재벌가의 화려한 껍데기 안에 이토록 추악하고 비정한 민낯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진영님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며 입술을 지씹고 있었습니다. 그의 굵은 목줄기가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건 분노를 넘어선 처절한 절망이었습니다. 다 나갔으면 좋겠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진영님의 낮은 목소리에 가족들은 혀를 차며 일어섰습니다. 성질머리는 여전하네. 그래, 푹 쉬어라. 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병실에는 이전보다 더 지독한 적막과 서늘함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들이 어질러 놓은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진영님은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지만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44세, 세상 부러울 것 없어 보이던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진영님, 물 좀 드릴까요? 조심스럽게 묻는 제 말에 그는 대답 대신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척수 손상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힘이었죠.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수 씨, 당신도 그래? 당신도 내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 다들 내가 이대로 죽기를 바라는 것 같아.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항상 독설을 내뱉고 짐승 같은 욕망을 드러내던 그 남자는 간대없고 오직 상처받은 영혼만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반대쪽 손으로 그의 차가운 손등을 덮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당신은 여전히 최진혁이라는 사람이고 저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 진심이 닿은 걸까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제품으로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그를 저는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간병인과 환자라는 사회적 가면이 벗겨지고 상처 입은 남자와 그를 보듬는 여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제 가슴팍에 닿았고
뜨거운 눈물이 얇은 간병복을 적셨습니다. 저는 그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그가 진정되기를 기다렸습니다. 9년 동안 닫아 걸었던 제 마음의 빗장도 함께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위로는 이내 다른 농도의 열기로 변해갔습니다. 제 품 안에서 숨을 고르던 진영님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제 가슴의 곡선과 그의 얼굴이 밀착된 상태에서 아까 마주했던 그 뜨겁고 원초적인 욕망이 다시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가엔 아직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수 씨, 나 지금 미칠 것 같아. 이 비참한 몸뚱이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소리를 질러 그의 시선이 제 입술로 향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뜨겁게 달아올랐고 우리는 서로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진영님은 제게 차마 거절하기 힘든 아주 위험하고도 파격적인 제안을 건네게 됩니다. 가족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간 뒤의 밤은 평소보다 훨씬 길고 무거웠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버린 재처럼 서늘했죠. 밤 11시 야간 간호사의 마지막 순찰이 끝나고 복도의 불빛이 어둑하게 내려앉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퇴근 준비를 하려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응시하는 진영님의 모습이 자꾸 밟혀 다시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진영님, 아직 안 주무세요? 불 꺼드릴까요? 제 물음에 그는 대답 대신 창밖의 어둠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지수 씨, 당신은 몰라. 이 화려한 지옥에서 시체처럼 누워있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머리는 터질 것 같은데 내 몸은 내 말을 듣지 않아. 이 지독한 욕구들이 갈 곳을 잃고 내 안을 갉아먹고 있다고. 그의 목소리는 지식여진 상처처럼 처절했습니다. 사고 이후 3달 넘게 억눌러온 남자의 본능, 그리고 낮에 마주한 혈육들의 비정한 태도가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억제된 성적 불만과 파괴적인 욕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매일 아침 그 꼴을 당신에게 보이는 것도 당신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미친 듯이 반응하는 요 몸뚱이도 이제는 신물이 나. 그는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아 자신의 환자복 하의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얇은 천 너머로 느껴지는 그 압도적인 열기와 팽팽한 긴장감에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제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그 거대한 맥박이 마치 제 심장과 연결된 듯 쿵쾅거렸습니다. 진영님, 이러시면 안 돼요. 진정하세요. 저는 당황해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절박한 힘으로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44세, 정점을 찍었던 남자의 자존심이 마지막으로 내뱉는 비명이었습니다. 지수 씨, 부탁이야. 아니, 거래를 하자고. 당신도 알잖아. 나한테 돈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어.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믿기 힘든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 몸을 깨워줘. 이 죽어가는 감각들을 다시 살려내 달란 말이야. 당신이 나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남자처럼 대해주고 내 욕구를 해결해준다면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을 줄게. 아니,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다 줄 수 있어.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평생 간병일을 해도 만져볼 수 없는 제 딸의 미래를 단번에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은 돈보다 더 무거운 무게로 제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12년 동안 지켜온 간병인으로서의 윤리, 그리고 사별 후
9년 동안 굳게 닫아 걸었던 제 정조가 일순간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영님, 저를 지금 뭘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환자분을 돌보러 온 사람이지. 위선 떨지 마. 당신 눈빛도 흔들리고 있잖아. 당신도 그동안 굶주렸던 거 아니야? 내 몸이 반응할 때마다 당신 숨소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그의 독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욕이라기보다 같은 처지의 외로운 영혼이 던지는 처절한 동질감의 확인 같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자신의 얼굴로 가져가 뺨을 부비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어도 좋아. 불쌍해서여도 좋아. 제발, 나를 그냥 환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남자로 느끼게 해줘. 지수 씨,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어둠 속에서 그의 거친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제 이성은 안 된다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제 몸은 이미 그가 내뿜는 뜨거운 열기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9년 만에 깨어난 본능과 눈앞의 남자가 가진 지독한 외로움, 그리고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 제 안에서 뒤엉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재벌가의 막내 아들이 내미는 이 위험한 초대장. 이것을 받아드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윤지수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술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병실, 오직 두 사람의 뜨거운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이라니. 그 말은 제 귓가에서 마치 거대한 종소리처럼 웅웅거렸습니다. 12년 동안 남의 뒤를 닦고 욕설을 듣고 무릎이 닳도록 뛰어다녀도 만질 수 없었던 그 막대한 금액. 그 돈이면 제 딸의 유학비는 물론이고 제 노후까지 단번에 해결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채운 건 화려한 강남의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목을 붙잡고 있는 저 차갑고도 간절한 손, 그리고 자신의 통제력을 잃어버린 몸뚱이 때문에 짐승처럼 울부짖는 44살 남자의 처절한 눈동자뿐이었죠. 진영님, 그만하세요.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세요? 애써 목소리를 높여보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거대한 댐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덕과 윤리라는 단단한 두기, 그가 뿜어내는 지독한 외로움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나가고 있었거든요. 9년 전 남편을 보내고 여자로서의 제 자신을 스스로 죽여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남자는 죽어있던 제 심장을 억지로 쥐어짜며 나도 좀 살자고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무서웠습니다. 매일 아침 그가 보여준 압도적인 생명력에 저 또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으니까요. 8년, 아니 9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이 팽팽한 긴장감과 원초적인 호기심. 저 역시 그를 환자가 아닌 한 명의 남자로, 그것도 아주 탐스럽고 위험한 남자로 갈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돈 필요 없어요. 저를 그런 천박한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주본 그의 눈동자에 제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진영님,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돈으로 저를 사려 하지 말고 당신의 그 진심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 비참한 지옥에서 저를 당신의 유일한 여자로 생각한다면 저도 제 모든 걸 걸고 당신을 도와드릴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저조차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12년 간병 인생의 금기를 깨부수는 선언이었죠. 진영님은 제 대답에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제 손등에 뜨거운 이마를 맞댔습니다.
지수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나를 버리지 않아줘서. 그의 어깨가 다시금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번엔 분노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안도감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해도 이 병실 문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서로의 유일한 구원이 되기로 말이죠. 재벌가의 망난이라고 불리던 남자와 삶의 생동감을 잃고 말라가던 중년의 간병인. 우리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옆 탁자에 놓인 로션과 깨끗한 수건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침대 끝에 앉아 어둠보다 더 깊고 뜨거운 그의 체온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진영님. 제가 당신의 감각을 하나하나 깨워드릴게요. 밤 11시 30분, 병원의 모든 소음이 잦아든 시간. 창밖으로 한강의 불빛만이 비린 듯 일렁이는 그 정막 속에서 저는 비로소 간병인의 가운을 벗어 던지고 한 여자로서 그의 은밀한 영역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로션을 덜어 제 손바닥에 온기로 데우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박동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파격적인 케어. 그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닌 서로의 영혼을 갉아먹거나 혹은 치유하게 될 위험한 서막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환자복 하의 매듭을 다시 한번 풀었습니다. 이번엔 당황해서 멈추는 손길이 아닌 그의 모든 고통과 욕망을 받아내겠다는 단단한 각오가 서린 손길이었습니다. 밤 12시 자정을 알리는 시계 소리가 적막한 병실에 유난히도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간, VIP 전용동의 이 화려하고도 고독한 방은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둘만의 섬이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준비해온 따뜻한 물 대야와 최고급 아로마 오일을 침대 곁으로 가져왔습니다. 진영님, 이제 시작할게요. 힘 빼고 그저 제 손길에만 집중하세요. 제 목소리는 밤안개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침대 끝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그의 환자복 하의를 완전히 걷어냈습니다. 햇살 아래서 보았던 것보다 어둠 속에서 마주한 그의 남성성은 훨씬 더 위압적이고 거대했습니다. 마비된 다리와는 대조적으로 꼿꼿하게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그 부위는 마치 뜨거운 불기둥처럼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죠. 저는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먼저 그의 몸 위에 올렸습니다. 으윽! 진영님의 입술 사이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9년 만에 남자의 몸을 이토록 노골적으로 대하는 제 손끝은 이미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일을 손바닥에 듬뿍 덜어 제 체온으로 충분히 데운 뒤 조심스럽게 그의 허벅지 안쪽 민감한 살결부터 타고 올라갔습니다. 미끄러운 오일의 촉감이 그의 뜨거운 피부와 제 손바닥 사이에서 끈적한 소리를 내며 뒤섞였습니다. 제 손길이 마침내 그 묵직한 존재감을 감싸 안았을 때 진영님은 고개를 뒤로 젖히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수 씨, 제발. 그의 목소리는 갈망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간병인의 전문적인 손길에 여자의 농익은 부드러움을 더해 그의 감각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마비된 신경 아래 잠들어 있던 원초적인 쾌락이 제 손끝을 타고 그의 뇌수까지 전달되기를 바라며 저는 더 깊고 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감싸 쥐었다가 다시 오일이 발린 매끄러운 손으로 자극하는 파격적인 케어. 그것은 치료라기보다 하나의 의식에 가까웠습니다. 제 얼굴은 이미 홍당무처럼 달아올랐고 좁은 병실 안은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과 오일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진영님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하반신이 움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허리 근육은 제 손길을 따라 경련하듯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일평생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과 오직 저라는 여자에게만 모든 것을 맡긴 남자의 순종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세게 해줘요, 지수 씨. 나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더 확실하게 느끼게 해줘. 그의 애원 어린 명령에 저는 제 모든 부끄러움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입술이 그의 달아오른 목덜미에 닿았고 제 손은 더욱 속도를 높여 그를 쾌락의 늪 깊숙한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금기된 선을 완전히 넘어서 버린 두 남녀의 거친 호흡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제 턱을 타고 그의 탄탄한 복부 위로 떨어졌습니다. 육체와 육체가 맞닿으며 내는 그 원초적인 소리들이 병실벽에 부딪혀 메아리쳤습니다. 12년 동안 지켜온 저의 모든 방어막이 이 남자의 뜨거운 분출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몰아치던 폭풍이 지나가고 진영님의 몸에서 거대한 떨림이 멈추었을 때 병실 안에는 지독하리만큼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더 이상 굶주린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밤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육체의 쾌락이 지나간 자리에 우리는 서로가 가진 더 깊고 어두운 상처들을 발견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위험한 병실은 이제 단순한 거래의 장소가 아닌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우리만의 은밀한 안식처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자정의 케어가 끝나고 나면 병실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땀방울이 식어가는 피부 위로 담요를 덮어줄 때 진영님은 아이처럼 제품을 파고들었죠. 처음엔 그저 억눌린 육체의 배출구를 찾던 거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가 나누는 것은 비단 뜨거운 육체의 교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수 씨, 그거 알아요? 나 사실 이 다리보다 마음이 먼저 썩어가고 있었나 봐요. 어느 날 밤 제 무릎을 베고 누운 진영님이 나지막이 고백했습니다. 재벌가의 화려한 왕자로 태어났지만 실상은 형들의 견제와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서 단 한 번도 진짜 나로 대접받아 본 적 없다는 그의 이야기는 참으로 시리고 아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도 가족들은 그의 안위보다 기업 이미지와 주가를 먼저 걱정했다더군요. 돈은 넘쳐났지만 그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건 바로 사람의 온기였던 겁니다. 저 또한 9년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남편을 갑작스럽게 보내고 어린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여자임을 포기하고 살아야 했던 고단한 세월들. 간병복 아래 감춰두었던 제 굳은 살 박인 손과 무거운 환자들을 옮기느라 굽어버린 어깨를 진영님은 가만히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이 손이 나를 살렸네요. 지수 씨의 이 거친 손이 세상 그 어떤 부드러운 손길보다 나를 더 뜨겁게 만들어요. 그는 제 손가락 하나하나에 정성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건 성적인 욕망을 넘어선 영혼 대 영혼으로 마주하는 깊은 위로였습니다. 48세 간병인 윤지수와 44세 재벌 2세 최진혁. 병원 밖 세상에서는 결코 섞일 수 없는 기름과 물 같은 존재였지만 이굳게 잠긴 VIP 병동 안에서만큼은 우리는 그저 서로의 상처를 하차주는 가여운 두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이제 차갑고 삭막했던 병동은 더 이상 병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외부의 그 누구도 그 어떤 비정한 시선도 침범할 수 없는 우리만의 뜨거운 안식처,
낙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밤마다 우리는 서로의 은밀한 상처를 공유하며 울고 웃었습니다. 진영님은 제 앞에서 많은 독서를 내뱉는 괴물이 아닌 사랑을 갈구하는 소년이 되었고, 저는 그의 품 안에서 9년 만에 비로소 엄마나 간병인이 아닌 여자로 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음악을 듣고 창밖의 야경을 안주 삼아 미러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그가 제 허벅지를 베개 삼아 잠들기도 했고, 저는 그의 탄탄한 가슴에 귀를 대고 살아있는 심장 소리를 확인하며 안도했습니다. 금기된 관계였기에 더 뜨거웠고, 끝이 정해진 만남이었기에 매 순간이 타들어갈 듯 간절했습니다. 지수 씨, 우리 영원히 이 방에 갇혀 있으면 안 될까요? 나가기 싫어. 여기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야.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그의 눈동자를 보며 저는 말없이 웃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싸하게 아려왔습니다.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건강해질수록, 그가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갈수록 우리의 이 미럴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혀 가망이 없다던 그의 하반신에 미세한 신경이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우리를 묶어주던 병동이라는 사슬이 풀릴 때가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퇴원이 결정되던 날, 저는 가방을 정리하며 그에게 건넬 마지막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묘한 공기 속에서 저는 비로소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13장 문을 나서는 발걸음, 가장 아름다운 마침표. 기적이라는 건 정말로 간절함이 닿을 때 일어나는 걸까요? 전혀 가망이 없다던 진영님의 왼쪽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던 그날, 우리 두 사람은 병실이 떠나가라 울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재활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라졌죠. 휠체어에 의지하던 그가 보조기구를 잡고 한 걸음, 두 걸음 내딛기 시작했을 때 의사 선생님은 의학적 기적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의술이 아니라 다시 살고 싶다는 그의 의지와 우리가 밤마다 나눈 그 뜨거운 생명력의 결과라는 것을요. 재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마침내 그의 퇴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창밖에는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푸른 잎들이 무성해지고 있었죠. 퇴원을 하루 앞둔 밤, 진영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지수 씨, 이제 같이 나가요. 내가 강남에 마련해둔 아파트,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거, 이제 다 누리게 해줄게요. 내 곁에서 환자 보호자가 아니라 내 여자로 있어줘요. 진영님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봉투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당초 약속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액수의 거액 수표들이 들어있었죠. 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숫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봉투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다시 그에게 밀어주었습니다. 진영님, 아니, 진혁씨. 제 대답은 이미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그의 눈에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저는 그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이 무거운 병동 문 안까지만이에요.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당신은 다시 빛나는 재벌가의 후계자로 돌아가야 하고 저는 평범한 간병인 윤지수로 돌아가야 해요. 우리가 나눈 그 뜨거웠던 밤들은 이 방의 벽지 속에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만 묻어둬요. 그래야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비밀로 남을 수 있으니까요. 진혁 씨는 울먹이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면 내가 창피해서? 제발 나를 다시 그 차가운 지옥으로 돌려보내지 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이제 지옥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 덕분에 일어난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일어난 거라고 믿으세요. 이 돈을 받으면 제가 당신을 간병했던 그 진심까지 거래가 되어버리잖아요. 저는 당신에게 돈으로 산 여자가 아니라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진혁 씨의 가족들이 요란스럽게 병동에 들이닥치기 전 저는 이른 새벽에 짐을 쌌습니다. 그가 깊게 잠든 얼굴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밤새 제 손을 잡고 잠들었던 그의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풀어내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동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차가운 아침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가방 안에는 그가 준 수표도 아파트 열쇠도 없었지만 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12년 간병 인생 중 처음으로 저는 환자가 아닌 사람을 돌보았고 9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한 보상이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타며 저는 휴대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그와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내는 아픔에 가슴이 찢어질 듯 했지만 이것이 그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임을 믿었습니다. 아저씨, 대구 가는 기차역으로 가주세요. 창밖으로 멀어지는 최고급 실버타운의 전경을 보며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최진혁이라는 남자는 제 인생의 가장 화려했던 꿈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제가 떠난 그 병실 안에서 진혁 씨는 제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읽으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이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새로운 불꽃이 되었습니다. 지수 씨가 연기처럼 사라진 뒤 병실은 그 어느 때보다 시리고 고요했습니다. 진혁 씨는 그녀가 남긴 빈자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며칠을 식음 전폐하고 울었죠. 하지만 그는 이내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돈을 거부하고 떠난 이유, 그리고 이 문 밖에서는 다시 시작하라던 그 마지막 당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지수 씨, 당신 말이 맞아요. 나를 살린 건 당신의 손길이었지만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건 이제 온전히 내 몫이겠죠. 진혁 씨는 비서에게 명령해 그동안 탐닉했던 모든 유흥의 흔적들을 지워버렸습니다. 오토바이, 슈퍼카, 도박, 방탕했던 지난날의 잔재들을 미련 없이 처분했죠. 대신 그는 재활 훈련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지수 씨와 함께 나눴던 그 뜨거웠던 밤의 에너지를 이제는 세상을 향한 동력으로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반년 뒤 지팡이조차 없이 당당히 넥스트림 본사 로비에 나타난 진혁 씨의 모습에 제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죽었다거나 폐인이 되었다는 소문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명석하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의 행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경영권 다툼이나 숫자, 싸움에는 관심 없습니다. 넥스트림의 이름으로 세상의 그늘진 곳을 비추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혁 씨는 자신의 지분과 재산을 털어 지수재단이라는 이름의 사회공헌 기구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거창한 기부 활동 대신 직접 발로 뛰며 소외된 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지만 간병비가 없어 방치된 환자들, 홀로 노후를 견디는 시니어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간병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과거에 술과 여자에 빠져 집안의 망나니 소리를 듣던 그가 이제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소외된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희망의 아이콘이 된 겁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보고 기적의 귀환이라 칭송했지만 진혁 씨는 그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을 바꾼 것은 대단한 철학이 아니라 가장 추한 순간에 자신의 모든 치부를 받아주고 보듬어준 한 여자의 헌신이었다는 사실을요. 지수 씨, 보고 있나요? 당신이 말한 진심을 보여달라는 말. 이제 조금은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혁 씨는 회의실의 화려한 의자보다 전국의 요양원과 병실 복도를 누비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간병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그들이 얼마나 고귀한 일을 하는지 세상에 알렸습니다. 재벌 2세라는 왕관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의 모습에 비정했던 가족들조차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혁 씨는 이제 넥스트림의 경영 일선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무실 책상 한 구석에는 여전히 낡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지수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당신은 살아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남자입니다. 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는 매일 아침 그 글귀를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전파를 타고 그가 알지 못하는 어느 먼 곳까지 닿고 있었습니다. 그가 진심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은 어느덧 세상을 따뜻하게 적시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고 그 소식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지수 씨의 낡은 라디오 스피커 앞까지 조용히 찾아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대구의 조용한 동네로 내려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아이는 제 도움 없이도 당당히 장학금을 받아 원하는 공부를 마쳤고 저 또한 작은 요양병원에서 간병 일을 계속하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제 손에는 더 이상 아로마 오일 향기 대신 락스물과 비누 향이 배어 있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병동의 뜨거운 공기가 화석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유난히 노을이 붉게 물들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휴게실에서 환자의 빨래감을 정리하다 무심코 라디오 채널을 돌렸습니다. 지직거리던 주파수가 잡히더니 익숙한 이름 하나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오늘의 명예로운 기업인 상에는 넥스트림의 최진혁 대표가 선정되었습니다. 최 대표는 취임 이후 소외계층을 위한 파격적인 간병 지원 사업과 사회공헌에 앞장서며 재벌 2세의 새로운 귀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그가 세운 지수재단은 수만 명의 환자들에게 희망을.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하얀 수건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 2년 전 제 귓가에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인터뷰하는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날카로운 도끼 대신 부드러운 여유가 깃든 눈빛을 하고 있겠죠. 휠체어 없이 당당히 서서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을 그의 모습이 그려져 저도 모르게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지내고 있군요, 진혁 씨. 아니, 최진혁 대표님.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돈으로 저를 사려 했던 오만함을 버리고 오직 진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그 약속 말이죠. 저 또한 그가 준 거액의 수표를 거절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만약 그때 그 돈을 받았다면 지금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저 목소리가 이토록 제 가슴을 벅차게 만들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가끔 밤이 깊어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저는 아직도 제 손바닥의 온기를 가만히 느껴봅니다. 자정의 정적 속에서 그와 나누었던 뜨거운 숨결, 제 손끝에 닿았던 그의 단단한 열기,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오직 우리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이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비밀은 제 남은 인생을 버티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마 평생 다시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만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고의 배려겠지요. 그는 빛나는 태양 아래에서 세상을 비추고 저는 그늘진 곳에서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키는 간병인으로 남는 것. 하지만 괜찮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그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한 사랑이니까요. 사랑은 때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기적 그 자체라는 것을 저는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배웠습니다. 제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가장 뜨거웠던 봄날의 기억. 저는 오늘도 그 소중한 비밀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채 다시 환자의 침상으로 향합니다. 삶은 계속되고 우리의 비밀은 영원히 아름다울 테니까요. 오늘 전해드린 48세 간병인 지수와 44세 재벌 진혁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돈과 욕망으로 시작된 위험한 관계였지만 결국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생을 바꿔놓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황혼은 끝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진솔한 나 자신을 마주하는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제가 더 깊이 있고 따뜻한 이야기를 찾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수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혹은 여러분이라면 그 거액의 제안 앞에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소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